싶은 교육 채널. 자, 2강 시작하겠습니다. 2강의 주제는 독서 상담의 영역과 유령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독서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독서에 대한 상담 전반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습관에 대한 부분, 흥미에 대한 부분, 자료를 고르는 부분, 그 다음에 방법에 대한 거, 이어서 활동에 대한 것까지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더 추가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크게 5가지로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는 상담을 하는 사람, 그리고 요청하는 사람, 그리고 적용하는 대상까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상담을 주로 해오시는 분들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저희 입장으로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예담자라고 여기다가 칭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상담은 당연히 독서에 대한 전문가께서 하시겠죠. 그렇죠? 독서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를 하시고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상담을 요청해 오시게 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분들이 물어보시긴 합니다만은 적용의 대상은 학생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희는 답변을 할 때 물론 이분들이 물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에게 접목을 시킨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상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상담자는 독서 전문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예담자는 학부모님과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들은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앞서 이야기 드린 영역들을 하나하나 쪼개서 주로 어떤 것들을 물어보시는지 세부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게 되면 독서 습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책을 읽어주는 것들을 많이 행하고 계시는데 과연 언제부터 읽어줘야 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언제부터는 스스로 읽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책을 읽어주는데 그렇다면 과연 한 번에 몇 권씩 읽어줘야 되는지, 아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읽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권수를 정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 3번째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주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언제 읽어주는 게 좋은지, 예를 들면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읽어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낮에 읽는 게 좋은지 등등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 4번째 질문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미 아이의 나이가 조금 더 먹은 상황이죠.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가 중학생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습관이 잡혀서 스스로 독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은 습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묶을 수가 있는 영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가시게 되면 흥미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책을 전혀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책을 그래도 좀 아이가 좋아해서 한두 권을 읽게 되면은 걱정이 좀 덜어지는데 우리 아이는 책을 전혀 보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은 먼저 이거부터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질문을 보시게 되면은요, 책을 보기는 보는데 이 아이가 만화라든가 무협지, 판타지라든가 이런 것들만 주로 이제 본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장르들은 보통 어른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찾아보게 되면 좋은 만화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무협지라든가 이런 동화들이 다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들의 바람, 선생님들의 바람은 다양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고른 독서를 하는 것들을 원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않고 대신 이 한 가지 종류에만 치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적게 보거나 안 보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내용들의 책들을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또는 조금 다른 그런 장르인데요. 공룡이라든가 로봇이 나오는 것, 공주라든가 곤충 등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게 됩니다. 역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다양한 주제의 책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불안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나중에 그러면은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되레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럼 대부분 부모님들께서는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전문직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분야만을 보통 연구하는 분들이잖아요. 꾸준하게 자기만의 영역에서. 그렇다면은 어쩌면 대개 그 아이들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런 학생들이 이미 자기만의 분야들을 찾은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보통 편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말에서 편자가 앞에 있으면 좋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전문 독서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사람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또는 잘하는 분야로 나아가기 마련인데 아주 이른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은 게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하나의 그 주제에만 보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그쪽을 보니까 그대로 두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라도 좀 불안하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책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으니 그쪽으로 좀 확장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어서 자료를 선택하는 거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은 독서에 대한 영역이 책만이 아니라 영상이라든가 등등 많은 것도 확장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자면은 우리가 하루에 볼 수 있는 이 매체에 대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도 물론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고민은 또 무엇이 있냐면 어느 거를 골라야 될까? 어느 게 좋은 책일까? 좋은 자료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늘 그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들 해오시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는 몇 학년인데요. 또는 몇 살인데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제물을 받았는데요. 또는 저희가 방학을 맞이해서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요. 주말에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요. 과연 거기에 어울리는 책들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게 됩니다. 즉 나이라든가 학년 또는 부여받은 과제라든가 또는 앞으로 이제 어떤 견학에 대한 계획이 있을 때 어느 책을 보고 가면 좋을까요? 어느 책을 주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이런 거를 읽히고 있는데 잘 고른 겁니까?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목록이라든가 뭐 등등의 도움을 받긴 받으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책이 정말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제가 이미 골랐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주제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게 되거든요. 제가 역사라고 하는 그런 분야를 골랐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 자료가 바람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인 전기 같은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고요. 이 역사 쪽에 대한 책들은 거의 대부분 세트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리즈가 많이 있고 전집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고를 때 좀 부담을 많이 감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정한 주제 분야에 대해서 어느 게 좋은 책입니까? 잘 골랐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담은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전집을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기도 한데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역사라든가 위인 전기는 전집이라든가 시리즈가 많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고민을 더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단행본 도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쉽게 좀 책을 고르실 때에도 전집을 택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전집은 소개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는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주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집이 물론 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데 전집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비슷한 그런 유형으로 계속 이야기는 전개가 되죠. 그렇죠?
위인전기를 예로 든다면 인물은 달라지지만 구성이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권을 읽고 나면 좀 지루함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의 특성이 쉽게 흥미를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 못하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아이들에겐 전집이 오히려 힘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행본들을 골라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 우리 아이는 충분히 전집을 읽어낼 수가 있다라고 또는 역사라든가 등등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전집을 고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어느 걸 골라야 되는가는 금방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물어보시게 됩니다. 즉 자료가 다양해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어떻게 읽히는 게 좋은지에 대한 것들도 물어본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 역시 이것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정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도 많이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한 가지 미리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정독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엄마들 선생님들께서는 보통 아이들에게 정독을 꼭 시켜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독을 해야 될 그런 자료가 있고 그렇지 않을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드리면 어른들께서 보통 미용실에 갔다 만약에요. 그러면은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파마를 하러 가셨다. 그러면 분명히 머리를 말거나 등등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많이 보시는 게 잡지 아니면 신문이지 않습니까? 신문과 잡지를 정독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은 훑어읽기를 하시죠. 목차를 보거나 또는 그냥 넘겨가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자세히 읽으시는 거고 아니면 그냥 넘겨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는 정독이 아니라 훑어읽기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자료에 따라서 적정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모든 책을 다 정독을 하는 것은 사실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많은 자료가 나오고 시간은 부족하고 아이들도 그럴 때에는요.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택해서 목적을 정한 뒤에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 정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낭비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과서 정독을 해야 되겠죠? 그 외에도 물론 정독을 해야 될 책들이 그렇지 않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구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속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빨리 읽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 이런 분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엄마들의 그 질문을 받아보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제시문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빨리 읽어내지를 못해서 문제를 풀지 못한다. 즉 답을 몰라서 못 푼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제대로 빨리 읽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못 풀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분야를 조금 더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독서 능력이라든가 흥미 이런 발달을 보게 되면은 책을 꾸준하게 읽는 사람들은 속도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속도가 빨라지면서 내용 파악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누군가에게는 이게 필요할 수도 있고 잘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자연스러운 독서 속에서 이런 방법도 좀 채워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독후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그런 상담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앞서서 이렇게 쭉 흐름을 이야기를 드리면 어느 거를 골라야 됩니까? 제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등등을 이제 물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활동은 그 다음 작업인 거죠. 책을 읽은 다음에 또는 읽는 중에 하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세 가지로 구분을 지었는데요. 글쓰기에 대한 부분, 말하기에 대한 부분, 기타로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요. 즉 책을 읽어가면서 또는 읽은 뒤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 권의 책을 잘 골라서 읽어만 주어도 또 그 아이가 만날 수만 있게 해줘도 상당히 많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나아가는 측면인 거죠. 그렇죠? 나아가는 측면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의 선생님들은 당연히 아이들하고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뒤에 결과를 내야 되는 측면들도 있는데요. 그럴 때 이런 활동들을 많이 물어보시게 됩니다. 자, 글쓰기에 대한 부분 여전히 중요합니다. 물론 점점 논술에 대한 비중이 줄고 있고 말하기에 대한 비중이 늘고 있고 이렇게 좀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글쓰기에 대한 부분은 늘 중요하죠. 그렇죠? 특히 학령기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종류의 그런 글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글쓰기에 대한 부분과 연결을 지어서 활동에서도 많이 행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예를 들면 독서 감상문 쓰기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일기라든가 편지라든가 뭐 설명하는 걸, 주장하는 걸 등등 논술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말하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발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구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의 책을 읽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기 쪽으로 간단한 이야기인데 결국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표현에 대한 영역이겠죠. 그렇죠? 표현에 대한 영역. 이 아이가 한 사람이 책을 읽고 거기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런 뒤에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어떤 분들은 아이들과의 활동을 책을 잘 봤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점검으로 또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두루두루 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 기타 포함이 되게 되면 여기서는 뭐 북아트라든가 미술활동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요. 기타 연극이라든가 또는 그 외의 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서 또는 보고 나서 활동까지도 물어보는 게 영역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계실 때 어떤 식으로 우리는 상담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먼저 파악을 할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정독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라는 식으로 전제를 미리 깔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그런 말들을 어디서 들으신 건가? 알게 된 경로가 무엇인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뭐 주변의 분들에게 들어서 알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담자들이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잘 들어봐야 되겠죠. 지금 나에게 뭘 묻고자 하는 것인지 잘 들어보시고요.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이런 여부를 판단을 해보고 그런 뒤에 거기에 따라 상담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만나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에다가 글로 올려진 상담 글이라고 한다면은요. 그 글을 여러 번 읽어봐야 되겠죠. 차근차근. 그런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분은 지금 이것을 묻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첫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용을 분석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은 간결하게 명확하게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즉 다르게 말을 하자면은 이 사람이 물은 게 무엇인지를 파악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답만 드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루어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앞서 역시 이야기 드린 부분인데요. 상담은 주로 선생님들이나 또는 부모님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렇죠? 하지만 적용 대상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학부모의 이야기만 단편적으로 듣고 상담을 하게 되면은요. 또 그분들은 우리의 말이 절대적일 수가 있거든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입장을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시는 작업들을 하시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까 이제 물으신 내용에다가 더해서 상담을 할 때에는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상담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간결하게 명확하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상담의 요령과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꽤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그렇죠? 근데 결국 한마디로 얘를 통합을 하자면은요. 독서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라고 하는 부분을 기반에 두고 물어보는데 그 내용들이 뭐 습관, 능력, 흥미에 대한 부분 포함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자료를 고르는 부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고른 자료를 어떻게 제시를 할 것인가 활동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담에 대한 실제는 다음 강의와 또 그 다음 강의 때 두 번에 걸쳐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독서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제대로 된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경청하면서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만약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글로 행해지는 상담이라면 내용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둘째, 상담 내용을 분석 후 정리한 뒤 답변은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합니다. 단 주로 상담의 대상인 학부모나 교사들의 입장에서만 선 답변이 아니라 상담 내용의 주체가 될 아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